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6강을 비롯해서 그 전에 5강까지 포함해서 광물의 물리적 그리고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저희가 광물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7강에서는요. 광물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암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각 암성의 생성 환경에 대해서 박편사진을 덧붙여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화성암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화성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생성 환경과 관련해서 결정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암의 결정 형태는요. 정출 순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출 순서. 우리가 이제 정출 순서하고 관련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마그마의 냉각으로 생성되는 광물, 이걸 이제 우리가 화성암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광물들이 모인 게. 근데 이 마그마가 냉각을 할 때 모든 광물들이 동시에 바로 굳지 않아요. 뭐 결정 구조, 뭐 성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정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화성암의 결정 형태라고 하는 거는 정출 순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자형 광물 생성, 반자형 광물 생성, 타형 광물 생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선 자형이 뭐고 반자형이 뭐고 타형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우선 자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정출되는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온도가 감소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출되는 광물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초록색으로 된 게 자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정출되는 광물은 보통 자형으로 산출이 되는데 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면이 잘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형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광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결정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장한 광물을 자형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온도가 충분히 식어요. 그래서 반자형 광물이 생성이 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형 광물과 반자형 광물은 이제 광물의 결정들을 다 만들었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정이 성장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까 자형에서는 결정이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니까 결정면이 잘 발달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후반부에 정출되는 광물은 이미 이전에 광물들이 정출이 돼서 결정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공간이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결정면이 성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정면이 충분히 잘 발달되지 못한 형태, 이거를 우리는 타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자형은 자형과 타형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결정 형태는 정출 순서하고 관련이 돼 있다. 자형은 보통 초기에 정출이 되는 애들인데 공간이 결정이 성장할 공간이 충분하니까 결정면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게 자형. 반면에 나중에 정출되는 광물은 이미 정출된 광물의 결정이 충분히 성장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의 결정을 잘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 이거를 타형 광물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자형, 반자형, 타형 이렇게 광물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결정 형태로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더 구분이 잘 되시죠? 여기 있는 이 그림보다도 한눈에 잘 보여요. 자형, 뭐 반자형, 타형 이런 식으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박편 사진이에요. 일단 이게 자형 광물에 대한 사진이고요. 당연히 이게 박편은 전체 암석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형 광물은 아니고요. 눈에 잘 띄는 애들, 얘가 지금 자형 광물입니다. 보시면 A에서는 뭐 이렇게 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B에서는 이렇게 큰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결정이 좀 커 보이는 애들이 이게 자형 광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형 광물, 타형 광물을 우리가 타형 광물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박편 사진으로 구분하는 거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겪는 건 뭐냐면 자형을 결정이 충분히 성장한 광물, 타형을 결정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광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갖냐면 오개념이 자형과 타형을 구분하는 거를 결정의 크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정의 크기는요, 우리가 결정 형태라고 부르지 않고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그래서 결정 형태는 결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D 그림을 보면은 여기 현무암, 사장속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얘네들이거든요. 결정 크기 별로 안 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정이 큰 애들이 자연 광물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광물의 어떤 결합 구조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충분히 커졌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결정 크기가 무조건 크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정한 광물의 결정이 자기 고유의 크기가 있을 거고요. 자기 고유의 결정면이 있어요. 그게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자형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반드시 그 자형 광물이 크기가 무조건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물론 충분히 성장을 하다 보니 결정의 크기가 조금 큰 애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이건 반자형이고요. 사실 보시면 표가 잘 안 나죠. 뭐가 자형이고 뭐가 반자형이지. 근데 타형을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자형과 타형을 딱 비교해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박편 사진을 보여줬을 때 타형 광물이 있다 여기. 그럼 굉장히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형과 타형을 광물의 그 결정, 입자 크기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형을 보시면요. 다 모든 영역에서 광물의 결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타형을 보세요. 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있는 반면 결정이 없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크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뭐랬어요? 자형과 타형은 결정의 크기가 아니고 결정이 충분히 성장한 광물이냐? 자형 광물. 타형 광물은요? 자기 고유의 결정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 타형 광물이에요. 그럼 타형 광물은 왜 다 결정이 크게 보이느냐? 자, 타형 광물이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는 이미 자형과 반자형 광물들이 충분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빈 공간 없이 결정이 다 커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빈틈을 비집고 가서 타형 광물들이 그나마 조금 결정을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편을 보면은 그 박편 사진 내에 있는 모든 광물들은 이미 다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형 광물을 보게 되는 그 박편 사진을 보면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게 타형 광물인지는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진만 보면요. 모든 광물들이 다 결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타형이에요, 사실은. 그럼 자형은요? 네, 자형이라고 불리는 그 특정한 녀석만 충분히 성장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의 광물들의 결정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아예 성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박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자형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없는 이런 애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타형에서는 모든 광물들의 결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결정의 크기로 보다 보면 자형과 타형을 거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편 사진으로 볼 때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자의 크기. 화성암의 입자 크기는 바로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조직은 조립질, 세립질, 유리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조립질은 큰 조직, 세립질은 작은 조직, 유리질은 뭐예요? 결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질, 세립질, 유리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크죠. 보통 조립질로 구성되는 암석이 되겠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세립질 혹은 유리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의 크기가 매우 크면요. 보통 클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되는 암석이 있는데 이걸 등립질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등립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상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반상 조직은 예를 들면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마그마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표 근처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빠르게 식겠죠. 그러니까 미세한 광물 입자인 석기 안에 큰 결정인 반정이 들어있는 거를 반상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거를 석기라고 부르고요. 반상조직에서 입자의 결정이 큰 거를 반정이라고 불러요. 반정과 석기가 같이 있는 거를 반상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상조직이 왜 생겨요? 암석이 완벽하게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만들어지는 중간에 마그마의 어떤 이동으로 인해서 지표면에서 상대적인 어떤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게 하나의 암석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반상 조직입니다. 자, 조직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박편 사진으로 본 거예요. 조립질 조직 보세요. 와,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조립질 조직. 이 크기를 우리는 조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결정 형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립질 조직은 대다수가 광물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결정의 크기가 반상 조직은 이 부분은 결정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결정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반상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성 환경하고 연결을 시켜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생성 환경은 사실은 언제 배웠어요? 지구과학 1에서 상당수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우선은 조직의 형태하고 생성 환경을 연결시켜보면요. 빠르게 식어서 입자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 이런 건 어디예요? 여기 화산암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여기는 어디예요? 지표면 바깥쪽으로 나온 겁니다. 반면에 지하 깊은 곳에서는 뜨겁다 보니까 서서히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결정의 크기가 큰 화성암을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부르고요. 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긴다.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를 우리는 반심성암이라고 부르고요. 반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이 바로 반상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엔 없지만 1학기 때 우리가 강조했던 거는 사실 이거보다는 SiO2 함량에 따라서 광물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했었어요. 현안유가 뭐예요? 현안유가 바로 화산암이죠. 화산암. 그 다음에 반섬화가 바로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그래서 이렇게 위에 3개, 아래 3개로 나누는 거는요. 조직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가로. 현무암과 반려암은 뭐예요?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색광물 위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유문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이 높은, 그래서 약간 무색광물의 비율이 높은 그런 암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범주로 나눠서 보통 화성암을 많이 표현하니까 이 부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퇴저감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퇴저감에 대해서는 저희 교과서에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라고 하는 것만 개념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분급이라는 게 있고요. 분급이라는 건 그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고르게 되어 있느냐 요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한 애들끼리만 되어 있다. 그러면 분급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건 입자의 크기가 큰데 어떤 건 입자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 분급이 나쁘다 혹은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퇴적염에서만 보통 적용을 하는데 퇴적물의 모서리가 마모된 정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마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유수에 따라서 운반이 됐을 때 그 상황에 의해서 점점 더 침식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마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층리죠. 층리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 혹은 모양, 색의 변화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줄무늬 모양이 생기는데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층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왼쪽이 삼, 오른쪽이 석회암인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층리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분급하고 원마도는 많은 교과서에서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어만 빠지고 개념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용어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암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퇴적암에서 지금 제가 화면에 나타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구과학 1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살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적암은요, 세 가지로 나누죠.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나눠요. 쇠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적암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고 부서져 있는 쇠설물들이 운반돼서 퇴적돼서 속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애들, 여감, 사암, 이암, 셰일 이런 것들을 쇠설성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걸 화학적 퇴적암. 그다음에 생명체, 생물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화석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출판사에 따라서. 근데 화석을 보통 이거를 암석, 퇴적암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퇴적암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경계가 모호해요. 얘가 성격이.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화석을 유기적 퇴적암에 집어넣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은 교과서에서는 화석은 퇴적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성암이 나왔습니다. 자, 변성암은요. 높은 온도와 압력의 환경에서 기존 암석의 광물과 조직이 변해서 생성된 암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지구과학 1에서 어느 정도 소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 2, 요 부분에서 변성암에 관련된 내용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접촉 변성 작용이 있고요. 광역 변성 작용이 있습니다. 접촉 변성 작용이라는 거는 접촉되어 있는 경우에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인은 열 하나예요. 근데 광역 변성 작용은 열과 더불어서 압력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 변성 작용은 접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변성이 발생하니까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근데 광역이라는 것 뜻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아까 접촉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는데 접촉은 열, 즉 뜨거운 것이 접촉했을 때 변성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광역 변성 작용은 뭔가 압력에 의해서 큰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조산대에서 보통 잘 생겨요.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홈펠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광역 변성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특징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요. 홈펠스라고 하는 변성암이 생기고요. 광역 변성을 받으면 변성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변성을 받은 정도는 편마암이 가장 크고요. 전파암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 변성 작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사암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셰일하고 사암하고 석회암이 접촉 변성 받았을 때 이름을 넣었고요. 광역 변성을 받게 되면 셰일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변성 작용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된다.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하면요,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리라는 거예요. 염리. 자, 염리라는 거는 압력 방향과 수직으로 광물이 재배열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변성을 받았을 때 광물이 이때 광물이 배열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성작용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하나 광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변성작용을 받을 때 좌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받게 되면은 이 전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광물도 똑같이 납작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랬던 애들이 이렇게 약간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압력에서 줄어드니까 우리가 변성작용이 완료가 된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것이 줄무늬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염리라고 불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압력을 받아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일반적인 화강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박편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박편을 그린 거죠. 여기 보시면 흑운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서 뭔가 뭐 줄무늬 모양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화강편마암이라는 거는 화강암이 변성을 받은 겁니다. 압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흑운모가 유색 광물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죠. 흑운모가 줄무늬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위아래로 이렇게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리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긴다? 네,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광역 변성작용을 받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 변성을 받을 경우에는 염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접촉 변성을 받을 때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죠. 주 요인이 열입니다. 그래서 광역 변성작용을 받을 때 염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압력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체크하자면 특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작용하는데 조금 작용하다가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좀 달라졌다. 그럼 이게 염리가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쉐일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염리가 생겨나는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쉐일이 처음에는 전파람, 그 변성적는 정도에 따라서 천미암, 편암, 편마암까지 간다고 했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딱 칼같이 어디서부터 염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보통 교과서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편암과 편마암은 염리가 보통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암에서 보이는 염리를 우리는 편리라고 불러요. 용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편암에서 보이는 염리를 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리 중에서 편암에서 보이는 염리를 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편마암에서 보이는 염리를 뭐라고 부른다? 편마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외우기가 쉽겠죠. 편마암, 편마구조. 이름이 비슷하니까. 염리, 편리,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퇴적암에서 나왔던 측리,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전파암으로부터 편마암에 이르기까지 변성을 계속 받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다? 세립질 입자에서 뭐가 돼요? 조립질 입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변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커진다. 이게 광역 변성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촉 변성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도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게 홈펠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입니다. 자, 홈펠스 조직은요, 염리가 발달하지 않은 변성암에서 나타나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가 비교적 크고 고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홈펠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의 공통점, 염리가 없다. 왜? 접촉 변성에서 나타나요. 차이점, 홈펠스 조직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의 크기가 보통 크고 고르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갖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사진이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현무암, 하나는 사암, 하나는 편암이에요. 자, 어떤 게 어떤 암성인지 찾아라 라는 건데 자, 찾는 방법은 편암은 줄무늬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줄무늬 구조가 뚜렷하면 바로 찾으면 되죠. 근데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부터 찾으면 돼요? 내가 먼저 찾고 싶은 대로 찾으면 되죠. 답은 이렇게 되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는 A, B, C 굉장히 원칙적인 답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3개 중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보다 현무암은 화성암이다. 사암은 퇴적암이다. 편암은 변성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특징 편암은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변성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무늬가 있다. 그게 바로 뭘 찾으면 돼요? 편암이니까 편리, 즉 염리를 찾으면 되고요. 사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퇴적암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죠? 네, 입자가
뾰족뾰족하고 그게 마모를 받아가지고 원마도가 좀 좋아지면 약간 둥글둥글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편 사진들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화성암과 변성암이 같지 않는 특징적인 모양을 퇴적암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학교 시험이나 혹은 뭐 모의고사 뭐 이런 데서 박편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칼라로 넣어놨는데 사실은 다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봤을 때조차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했던 그 정도 특징만 가져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사진이 나오면 뭐 하나는 화성암, 하나는 퇴적암, 하나는 변성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야지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연습은 적어도 한두 번 꼭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저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암석의 종류와 생성 환경에 대해서 박편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함께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는요. 광물 자원과 해양 자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